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계절이 다시 겨울로 역주행한 가운데 오늘 밤부터는 북극 한기가 본격 남하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강추위 속에 전국에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한 많은 눈이 예고됐는데 서울에는 역대 가장 늦은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윤 기자, 이제 곧 3월 하순인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해안을 제외하고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대부분의 해안과 서쪽 내륙, 제주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해상에는 이미 대부분 풍랑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로 찬 공기가 자리한 가운데 북서쪽 상공으로 영하 40도에 달하는 북극발 강한 한기가 남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월 하순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건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이고요. 특히 밤사이 서울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다면 기상청이 대설특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늦은 기록이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북극발 강한 한기를 동반한 저기압 소용돌이가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퇴근길 이후 늦은 밤부터 북서쪽 지방부터 눈이 날리기 시작하겠고 이번 눈은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내륙에는 최대 15cm, 강원 산간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도 앞으로 많게는 40cm 이상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눈과 함께 전국적으로 태풍급 돌풍이 불겠고 일부 해상에서는 용오름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악천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기온도 살펴보죠. 또다시 매서운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요. 당분간 이 추위가 이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는 매서운 추위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상층 기온이 영하 40도에 달하는 북극 한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내일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에 달하겠고 산간의 경우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꽃샘추위는 수요일까지 이어지다가 목요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을 놓고 매일 재판관들의 평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헌법재판관들이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결 절차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후반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이후 3주째 매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과 중대성, 탄핵 소추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 다양한 쟁점을 신중하게 논의해온 겁니다. YTN의 헌법재판소 취재 결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선고일자 논의도 시작하지 못했던 평의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관 8명이 주요 쟁점별 논의를 마무리하고 탄핵 인용과 기각 등에 대해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결 절차가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평의와 달리 평결은 단 한 차례 진행되는데 이때 결정문 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선고 시점도 함께 논의한 뒤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곧바로 통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쯤 평결이 진행될 경우 내일이나 모레 선고일이 고지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 기일이 2, 3일 전 통지된 점을 고려하면 선고일은 오는 20일이나 21일쯤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또 대통령 탄핵 선고의 생중계 여부는 평결 절차가 끝난 이후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보안 유지를 위해 다양한 경우의 수로 결정문을 미리 써둔 뒤 선고 당일 평결이 이뤄진 전례가 있습니다. 또 전원 일치 판결을 고려해 조율이 필요한 경우 그만큼 평결과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 대통령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 총리 사건 역시 아직 평결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윤 대통령과 함께 선고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엿새 빠른 지난달 19일 한 차례 변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제게 남은 꿈은 단 한 가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종 변론을 마치고 벌써 한 달 가까이 흘렀지만 선고일조차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YTN 취재 결과 한 총리 사건 역시 헌법재판관들이 인용이나 기각, 각하 의견을 모으는 이른바 평결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데 윤 대통령 사건과 함께 선고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탄핵 사유가 계엄 선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데다 국정 운영의 안정성까지 함께 고려될 거라는 분석이 배경에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의 탄핵 심판은 엄연히 다른 사건인 만큼 연동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사건 중요도를 따져 윤 대통령 선고를 먼저 한다면 한 총리 탄핵 심판 결론은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이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현재는 이 대표 항소심 선고 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법원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국군 수뇌부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기엄 준비가 국방부 장관의 통상 업무라며 윤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행사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군 수뇌부의 첫 공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후 2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김용군 전 헌병대장의 1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 전 장관이 발언권을 얻어 비상계엄에 대한 준비는 국방부 장관의 통상 업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행사했고 본인은 합당한 임무를 수행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폭동이 없었으니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체포조 운영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기존의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주장하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김 전 장관을 체포하고 구속한 건 위법하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이미 한 차례 기각됐지만 재판부에 또다시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예, 재판 초반부에는 대통령과 장관에 대한 호칭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죠. 네, 검찰이 공소 사실을 바탕으로 모두 진술을 하던 중 김 전 장관 측이 대통령과 장관에 대한 호칭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이렇게 부르며 계엄 선포 전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등에 대해 밝혔는데요. 김 전 장관 측이 중간에 끼어들면서 장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 원수라며 그렇게 부르는 게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 부르는 게 맞는다는 겁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무사항인 모두 진술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김 전 장관 측이 흐름을 끊으려 한다고 맞받았고 재판부가 조정에 나선 뒤에야 겨우 잠잠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김용군 전 헌병대장도 같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재판이 병합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조사할 수사단을 만들려 한 것으로 봤고 김용군 전 헌병대장은 이 수사단에서 일할 군사경찰을 추천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대로 이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 측과 김 전 헌병대장 측은 내란 성립 여부뿐만 아니라 공소 절차와 관련해서도 김 전 장관 측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엄은 일반적인 내란 형태와 다르고 공소의 불법성에 대해 재판부의 선행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주요 쟁점을 정리하면서 이제 증거 조사를 끝으로 곧 재판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권유수입니다.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해 네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잇따라 영장을 반려한 건 부적절하다는 영장심의위원회 권고도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지 주목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차장의 경우 네 번째, 이 본부장에 대해서는 세 번째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겁니다.
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검찰에서 막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6일 경찰 요청으로 열린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두 사람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검찰에 권고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신병 확보를 시도해볼 만한 여건이 마련된 건데 경찰은 열흘 넘게 재신청 시점을 고심해왔습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되면서 경호처 강경파와 증거인멸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동시에 김 차장 등이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할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기다려보자는 의견이 힘을 얻었는데 예상과 달리 선고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더는 미룰 수 없게 됐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그동안 경호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벌여 구속이 필요한 사유 등을 더 정교하게 다듬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공은 검찰에 넘어갔는데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경찰의 영장 신청서를 검토한 뒤 결정할 거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된 걸 두고 정치권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가져온 외교 참사라며 공세 수위를 높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국정 장악이 원인이라고 맞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민감국가 지정의 근본 원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의힘 일각의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현실성 없이 핵무장을 선동한 데 이어 동맹국의 말 한마디 없이 계엄을 선포해 굳건했던 한미동맹에 금이 갔단 겁니다.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 된다느니 동맹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지난 1월 민감국가 지정이 이루어졌는데도 정부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건 외교 참사이자 정부 실패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되돌려 놓는 것뿐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친중 반미 노선인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게 민감국가 지정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점을 거론하며 만약 이 대표가 집권하면 더 큰 위기가 닥칠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 동맹이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대한민국이 민감 국가가 아니라 위험 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해 누가 언제 직무정지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야당의 탄핵 폭주를 막을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급한 불을 끄려면 주미대사 출신인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부터 기각해야 한다고 헌재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당도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지만 탄핵 정국과 맞물린 내탓 공방 속에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번 주 중에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기재부는 최 대행이 관계기관에 미국에 적극 설명해서 한미 간 과학기술과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전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탄핵 심판이 63일이 걸렸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1일, 윤 대통령은 지금 93일이 지났는데 네. 선고기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자꾸 여쭤봐서 좀 네. 죄송스럽긴 한데 언제쯤 나올까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지금 뭐 코끼리 만지는 시기입니다. 그냥 주섬주섬 이제 어떤 파편적 정보를 갖고 예측할 수 있는 것뿐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정국에서 심리가 왜 이렇게 길어지냐. 근데 저는 우리가 눈여겨볼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 그때 이제 기각 결론이 났지만 진짜 4대 4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마은혁 재판관 그 임명 과정에서 물론 개별 의견이 3명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게 위헌임이 분명하다고 8대0으로 났고 최근에 또 이 최재 감사원장 등등 8대0으로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헌재가 이 탄핵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게 징계형 심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법과 정치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여론의 흐름들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사실 이게 탄핵 소추 사유가 안 됐는데 4명이 의견을 이렇게 표했다는 건데 지금 최재라든가 이런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8대0으로 나왔다는 거는 저는 헌법재판과 소의 재판관의 기류가 약간 변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더더군다나 헌재 재판관 8명 가운데 4분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하는 한 동안 단 한 번도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저는 어느 정도 심리적인 어떤 자기의 신념을 구축했다고 봐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지금 보니까 평의에서 평결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안들이 있었던 것에 대한 좀 고심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은 거꾸로 역산해 본다면 지금까지도 아직 그 징후가 없다라면 저는 이번 주도 넘길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래서 180일 안에 가장 끝내는 게 맞고 그다음에 4월 18일 전에는 두 분이 퇴임하기 전에 끝내야 되니까 저는 3말 4초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주 예측하지만 저는 넘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 주에 선고되는 것과 다음 주에 선고되는 것이 전국에 미칠 파장이 좀 다를까요? 글쎄요, 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만은 아무래도 이게 이제 우리 헌정 체제의 공백 또 대통령 그 지위의 공백이라는 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발생하는 거고 당장 미국에서 민간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정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늦게 파악했을 뿐더러 이렇다 할 외교적 대응을 못 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제 탄핵 심리라는 거는 정확성, 엄밀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례의 그 탄핵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좀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미 최후 변론이 있은 지 2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이제 추측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이제 심리가 길어지는 이유는 지난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누가 보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이제 그런 위헌적인 혹은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평생 동안 그 공부하고 또 법으로 업을 삼아왔던 이제 헌법 재판관들이 법리적으로 그에 대해서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만 절차적인 문제 제기도 굉장히 강하고 또 지금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양측의 이 갈등과 긴장과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고조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세하게 그 내용을 좀 가다듬고 또 정무적으로 시기를 좀 조율하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제가 과거 대통령들의 그 탄핵 그 결정의 결정문을 이번에 다 찾아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누가 봐도 그건 기각이 명백한 그런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결정문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 법률 위반이 있었다. 두 번째로 헌법 수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세 번째 그러나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 헌법 법률은 아니다. 이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여당이 총선에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한마디 한 게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한다면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던 그리고 위헌적인 포고령을 발표했던 12월 3일에 그런 계엄 선포가 어떻게 위헌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달리 판단할 여지는 없다라고 보고 다만 이러저러한 사정들을 고려해서 조금은 좀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일인 26일 이후에 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정해진 사안이잖아요. 26일이면 이제 그건 고법이 정한 이제 선고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저는 그 나경원 의원의 이 의도는 뭐냐면은 순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 상황이 있으니까 이번 주에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윤 대통령 나오는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가장 그래도 정치권에서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법률적 거치, 그다음에 혹시라도 나중에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까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2심까지는 확정 판결이 난 사안이라면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 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이 사안 자체는 매우 엄중한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권은 여권대로, 야권은 야권대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나고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어느 정도 법률적으로 정리가 된 다음에 대통령 그 심리가 나와야지 국민들이 받는 사후적인 동의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정치의 좀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180일로 규정된 심의 기한도 좀 지키고 4월 18일 전에만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과거의 대통령들의 날짜와 비교해서 그렇게 속도전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 정치권의 가장 민감한 핵인 이재명 대표의 법률적 거취부터 정하는 게 맞다. 아마 이 얘기를 저는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나경원 의원 말 맞다나 이번 주에 헌재 판단이 나온다면은 다음 주에 있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0재판부가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 서로 간에 저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도 올해는 안 하셨지만 판사를 하신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헌재가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재판 날짜에 견줘서 이 헌재의 탄핵 결정을 뭐 그 뒤로 하거나 그 앞으로 하거나 그런 식의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 결국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이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반감을 결집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에 영합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거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부도 혹은 이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도 다른 판결에 대해서 다른 소송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본인들이 맡고 있는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지. 나경원 의원처럼 저렇게 말씀하신다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이제 독립성을 굉장히 흔드는 그런 발언이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 탄핵 사건 중에 역대 최장기 수기를 이어가다 보니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마은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기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너무 호사가들의 뭐랄까 상상력이 좀 과도하다 싶은 거 있고요. 더군다나 마은영 재판관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민주당이 좀 서둘렀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늦어지니까 마은영 재판관 임명을 해야 된다고 국회의장까지 나섰단 말이죠. 그게 지난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한 거죠. 아니 8명 심리 체제가 충분히 가도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마은영 재판관이 불거지는 거는 마은영 재판관에 대한 어떤 이런 임명 여부가 민주당이 확실하게 6명에 대한 인원을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이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나왔는데 저는 사실은 이 얘기조차도 좀 어불성설인 게 마은영 재판관이 가게 되면은 11차례 변론에 대한 녹취록 다 들어야 됩니다. 갱신 절차를 한다고 하지만 만일 간이 갱신 거쳐서 편결에 참여해 보십시오. 아마 정말 광장이 또 뒤집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마은영 재판관의 변수는 별도로 하고 지금 8인 재판관 체제에서 4월 15일 이전에만 낸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은영 재판관을 끌어들이는 거는 민주당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이게 잘못했다가는 이게 오히려 역풍도 불 뿐더러 오히려 시간을 국민의힘 쪽에 더 벌어줄 수도 있겠다. 이게 갱신 절차를 제대로 밟을 경우에는 2, 3주 정도 늦어진다더라고요. 그럼 4월 18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마은영 재판관의 그 임명 요구는 민주당이 한때 해프닝으로 살짝 정리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그 탄핵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마은영 재판관은 헌재에서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명백한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면 임명하는 게 맞는 거죠.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얼마 전에 그 명태균 그 특검법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 법안의 위헌성을 거부해 사유로 들었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헌재가 어쨌든 위헌이라고 명시적으로 결정을 내린 마은영 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 그 임명을 하지 않으면서 위헌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요. 또 지금 권성동 그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 된다. 여야가 함께 이걸 승복선언을 하자 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그런 위헌 행위를 저지르고 있거든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은영 재판관이 이번 헌재 결정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와 별개로 마은영 재판관 임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쨌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고 헌법을 존중한다면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상목 대행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설사 마은영 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이번 헌재 결정에 참여할 가능성은 저는 지극히 낮다고 생각해요. 앞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갱신 절차를 밟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늦어지는 건 늦어지는 것대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마은영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 논의를 통해서 이번 결정에서는 마은영 재판관은 빠지는 걸로 그렇게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유불리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고 원칙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탄핵 8건이 기각이 되니까 지금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무리한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 그리고 그 정당에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마 뒤집어 얘기하면은 결국 탄핵 비용으로 인한 변호사 그런 비용 이런 것들이 지난번 이번 그 국회에서만 4억 6천만 원 들었다는 건 아닙니까? 이제 그걸 근거로 얘기하면서 비용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직무가 공백이 됐을 때 나중에 돌아오더라도 이 공백기를 과연 그러면 누구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줄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번에 분명히 헌법재판소가 밝혔잖아요. 그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다만 저는 이 얘기는 뭐냐면, 권한이 있다고 다 써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종의 의회가 제도적 자제, 제도적 인내를 보여야 되는데, 있는 힘이 있다고 자기가 다 써버리고 조자룡 헝칼 쓰듯이 온갖 것을 다 해버리면은 사실 그러면 정치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더 말하자면 이것을 누구에게 민형사상의 정치의 책임을 묻겠다 이거보다는 또 이것 또한 사법의 영역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차라리 민주당이 좀 제도적 권한을 좀 자제하고 그다음에 제도적 남용을 하지 않는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얘기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뭐 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능을 또 다른 법으로 통제하고 제어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들, 민주당이 이번에 줄기각이 굉장히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 책임을 묻는 건 별개로 민주당에 대한 이런 제도적 자제, 그다음에 이 남용권을 좀 절제돼서 행사하게끔 요구하는 것, 그건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반대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됐을 때는 탄핵에 반대한 정당을 해산시켜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 권한은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권한입니다. 앞서 이제 최수영 평론가 말씀하셨던 대로 민주주의의 중요한 이 규범 중에 하나가 제도적 자제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다 그래서 그 권한을 무제한으로 이제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공직자에 대한 줄탄핵을 한 게 좀 무리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법에 위배되거나 아니면 민형사상의 어떤 책임을 져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탄핵소추권 남용은 아니다, 물론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라고 이제 판시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런 식의 무슨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하자라는 주장은 제가 보기엔 이치에 맞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는 그 반대급부로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이 탄핵된 정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하도록 하고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 못하도록 하자, 이런 이제 반대 주장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또한 제가 보기에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 민주당의 줄탄핵을 탓하려면 현 정부에서 대통령이 25번, 한덕수 총리가 7번, 그리고 최상목 대행이 9번, 총 39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민주당의 의회 독재라면 이건 행정 독재인 거죠. 급기야 이런 제도적 자제를 하지 않는 모습이 계엄을 선포하고 그것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군대를 동원한 이런 모습으로까지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게 약간 내로남불격의 이런 주장을 이 국면에서 하는 거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 여야는 릴레이 시위 또 도보 행진 등으로 장애 여론전에 주력을 하는 모습인데, 지금 거리로 나간 여야가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불복하는 걸 좀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 지적은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고 달아오르는데 그걸 식혀주고 그것을 제어해 줄 수 있는 건 사실 정치권이 방화벽이 돼줘야 되거든요. 근데 정치권이 방화벽이 돼주기는커녕 사실은 이렇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국민의힘을 비난하더니 저렇게 다 거리로 나가고 헌재까지 압박하는 행진을 하겠다. 저건 명백하게 저거는 지지세 결집을 떠나서 헌재까지 압박하겠다는 모습을 명백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저건 자제해야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게 헌재 선고가 이제 임박했다고 생각하니까 양측의 이제 그 결집도가 최대치를 찍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대의민주주의자라고 뽑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국회 안에서 해결하는 게 맞는데 저렇게 거리로 광장으로 나가는 것들은 저는 지양된다고 보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을 긋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막판에 뭔가 새가 좀 밀린다고 생각했는지 저렇게 지도부까지 총출동하는 모습은 지지층을 더 자극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민주적인 어떤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위해서라도 저렇게 나가버리면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확 줄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충분하게 얘기했습니다. 광장의 열기를 이제는 나중에 말하자면 헌재 결정의 수용력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조금 이제 말하자면 그 진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정치권이 너무 앞장서서 자극하는 모습들은 전 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여야
모두 뭐 승복이라는 말을 하고는 있는데 서로 안 믿는 것 같아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헌재 결정에 정말로 승복해야 될 딱 한 분이 계시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을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저런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피소추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승복의 의사가 있느냐. 지금까지 헌재에서 변론했던 모습이나 뭐 이른바 옥중 정치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지지자들을 좀 부추기고 자극하고 결집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더 강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지도부는 얘기한다고 하지만 정작 윤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은 나가서 뭐 헌재를 쳐부셔야 된다라는 얘기부터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뭐 조롱, 증오 이런 말씀들을 하시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승복의 의사를 갖고 있다면 그 내부 단속부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지적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앞서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야 모두 장외에 나가서 저렇게 여론전에 주력하는 게 꼭 좋은 모습은 아니야. 물론 지지층들이 장외에 결집하기 때문에 또 그 지지층의 의사를 대변해야 될 책임이 여야에게 모두 있잖아요, 일정하게. 근데 그걸 일정하게 대변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여론이 격화돼서 어떤 이 탄핵 심판이 내려졌을 때 뭔가 이게 물리적인 그런 충돌마저도 우려되고 폭력적인 사태마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그 여야의 헌법기관들인 국회의원들은 그런 민심을 좀 다독이고 탄핵 결정 이후에도 그걸 받아들여서 뭔가 이게 이제 국민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여야 모두 어쨌든 거리 여론전에만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한편으로는 승복을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저렇게 이제 거리 여론전에 주력하는 게 맞느냐 그런 다소 모순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말했습니다. 피해자인 국민과 국회에 승복하라는 건 주객이 전도된 거고 탄핵 심판 대상이자 가해자인 윤 대통령이 즉각 승복 의사를 밝히는 게 먼저다. 그런데 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소요 사태를 막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을 계획이라면서요. 명시적으로는 사실 한번 하긴 했죠. 대통령 변호인단이 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왜 대통령이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 승복 메시지를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밝히지 않았느냐라고 좀 비판하는 분들 많은데 저도 아쉬움은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그것을 윤 대통령이 그 승복 의사를 일부러 안 밝힐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매우 제한된 시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방어권이나 최후 변론이었고 그 변론이 본인의 정당한 계엄과 계엄에 대한 자기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굳이 승복 메시지를 안 냈다고 그걸 비난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사태가 양쪽의 지지층이 지금 총집결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심리적 어떤 내전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교착 상태까지 보이고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어느 시점에 승복과 어떤 국민 화합의 메시지를 낸다면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고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여당이 밝혔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시간에 또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대통령이 안 했기 때문에 국론 분열로 가고 있다는 민주당의 그런 지적은 사실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때처럼 여야가 공동으로 승복에 대한 메시지를 낼 수는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공동으로 여야가 메시지 내는 것보다 윤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 국민을 상대로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가해 행위를 한 겁니다. 가해자가 이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지. 온 국민이 이 선언을 먼저 하자. 이거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야가 같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서로 간에 명시적으로 승복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근데 한편으로는 승복의 의사를 얘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헌재를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뭔가 표리부동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권성동 그 원내대표도 그렇고 지금 자당의 중진 의원들이 광장에 나가서 이번 탄핵 심판을 두고 또 헌법재판소를 두고 어떤 말씀을 하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내부부터 좀 다독이고 이 자제를 시켜야 된다. 그래야 저 승복 의사가 진정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나경원 의원이 한덕수 총리 심판이 3월 20일쯤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그 탄핵 심리는 이미 대통령보다 닷새 전에 끝났고 실제로 걸린 시간도 90분, 1시간 반밖에 안 걸렸어요. 쟁점도 매우 간단합니다. 거부권 행사, 특검법 거부권 이런 거는 탄핵 사유가 안 되고 근데 또 더군다나 한덕수 총리는
윤 대통령이 불리한 증언을 사실 했어요. 헌재에서 사실은 그 국무회의가 요소를 갖추지 못했고 적법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한 진술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에도 위헌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할 권한도 시기를 규정할 권한도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 거는 빨리 처리해 주는 게 맞다. 일각에서는 한 총리가 돌아오면은 혹시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의 재판관을 무효한다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국민 정서상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한덕수 총리를 복귀시킴으로써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고되고 있는 국제적 불확실성을 좀 제거하는데 그게 순서가 맞고 그 다음에 전 대통령을 내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저는 어찌됐건 한덕수 총리의 선고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 저도 조심스럽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 한덕수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 나오거나 뒤에 나오거나 이게 어떤 의미 차이가 있습니까? 먼저 나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 특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가 만약 기각이 된다면 한덕수 총리 다음으로 권한대행이 돼서 헌법재판 2명을 임명한 그런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위가 다 무효다라는 억지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꾸 그걸 앞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건 억지일 뿐이고 가당치 않은 얘기이고요.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하고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일부 소추 사유가 겹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의 그 탄핵 심판 결정을 먼저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소추 사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고 그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예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먼저 할 가능성보다는 동시에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마당에 또 총리 탄핵에 대해서 미루게 되면 이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국정 공백이나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총리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아마도 윤 대통령 탄핵 결정과 동시에 어떤 게 앞서서 낭독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민간 국가로 지정했는데 이에 대해서 여야가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 이게 지금 왜 됐는지도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이게 지금 그리고 4월 15일 날 지금 발효가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조태열 장관이 2주 전에 국회 나와서 안 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했는데 외교부 장관이 사실 그렇게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했다는 거 저는 이거는 태만이고 아니함이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끼리 다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끼리 설령 해제 촉구안을 낸다 해도 그 큰 의미가 미국이 하는 건데 특히나 미국 에너지부가 하고 산하 17개 기관 단체가 전부 하는 건데 차라리 오히려 지금 미국에 가서 전방위적 로비를 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모든 대미 라인을 동원해서 하는 게 맞지. 이게 지금 우리끼리 여기 앉아가지고 아마 이게 핵무장이 원인일 것이다. 이게 무슨 뭐 이런 뜬금 추론. 아니 우리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갖고 얘기한다는 게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 이건 엄중한 사태인 게 왜냐하면 우리가 동맹국으로 들어간 건 유일하거든요. 사실 여기 뭐 인도라든가 이스라엘, 대만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명시적인 동맹국가입니다. 그런데 동맹국가가 이렇게 민간국가에 지정됐다는 건 이거는 진짜 여야 따질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우리가 총력전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로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원할 수 있으면 복원하고 안 되면 빨리 이걸 좀 지정이 해제되도록 하는 그런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비판을 하면서도 워낙 이게 중대한 문제니까 이게 국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마련하면서 서로 힘을 합칠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 뭐 결의안이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2달이 지나도록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는 심각한 어쨌든 외교 실패고 정부 실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가동 가능한 모든 그 대미 채널을 총동원해서 뭐가 원인이고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우선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공방은 그 뒤에도 좀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등급의 차이는 있다지만 북한과 같은 카테고리에 지금 미국에 의해서 분류가 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도대체 뭐가 원인이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뭘 고쳐야 되는지 빨리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태가 앞으로 그 외교나 경제의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탄핵 심판이 하루라도 빨리 결정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권 잠룡들 행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조기 대선을 얘기하기 어려운 국민의힘 내부 주자들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출판 정치 혹은 일정 계획을 통한 동선 메시지, 그다음에 방문이라든가 접견을 통한 어떤 인물을 통한 자신의 우회 메시지, 이게 사실 이렇게 정중동의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정치적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사실 아무도 조기 대선의 대짜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걸 통해서 혹시라도 인용이 됐을 때 빨리 이륙하기 위해서 사전 붐업을 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자만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대 교체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책도 그렇게 낸 거고, 그다음에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라는 게 이제 회고형 투표가 아니라 전망형 투표니까 그런 것에 대한 본인의 어떤 업적 같은 걸 가지고 비전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각자의 셈법이 다른데 제일 재미있는 거는 김문수 장관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계속적인 말하자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고, 홍준표 시장은 미묘하게 탄핵 반대로 돌아섰지만 책 출간도 조금 미루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홍준표 시장도 그것 또한 하나의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다들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몸풀기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 순복음교회에 이어서 오늘은 조계사를 찾았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 행보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조기 대선을 드러내놓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또 아주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대선 행보를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 그래서 아무 준비를 안 하고 기다릴 수도 없거든요.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에 바로 60일 내에 대선이고 그보다 더 짧은 기간 내에 경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뭐라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제한된 상황에서 제한된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동훈 대표도 책을 출판하고 북콘서트를 전국을 순회하면서 할 계획을 세웠다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되고 석방되면서 급제동이 걸려가지고 아마 계획했던 일정들을 대체로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종교기관 찾아가가지고 종교계 원로들, 뭐 사회 원로들 면담이나 아까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전국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거나 아주 제한된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국민의힘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겉으로는 조기 대선 얘기를 못하고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의견을 조심스럽게 밝히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저만치 앞서가고 있고 또 당내에서 주자들별로 이 셈법이 다 다른데다가 앞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한 김문수 장관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한 김문수 장관이 선두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주자들 같은 게 속이 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러저러하게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가요 46.9%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여권 주자 5명을 다 합치면 39.5%인데 이 다 합친 숫자가 이재명 대표의 7.4%포인트를 뒤지고 있어요. 근데 뭐 굳이 오차범위 밖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권 주자의 총합이 한 40%에 육박한다는 거는 나중에 진영 대결로 갔을 때 팽팽해졌을 때 더 집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저 수치가 의미하고 있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지금 누리고 있는 독점적 지위, 즉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에펠탑 효과라고 하죠. 노출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뚝 서 있기 때문에 주목받는 사람이 더 주목받는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런 점들이 과연 근데 저것이 호감도와 지지도 지표로 연결되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저 부분은 상징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고, 다만 저렇게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이기 때문에 저런 효과를 누리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2심에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죄가 나오고 그다음에 비명계 주자들이 일종의 말하자면은 반명 연대를 구성하거나 했을 때 다시 좀 지지율이 요동칠 거로 보기 때문에 지금 저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도 한번 뭉치면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지표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당도 지금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일극체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경수 전 지사는 지금 벌써 다시 9일차인가요? 9일차에 접어들었고 김부겸 전 총리는 전국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범야권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 야당의 다른 주자들도 아직은 뭐 조심스럽지만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냥 워낙 격차가 크다 보니까 힘이 잘 안 붙고 여론이 잘 따르지 않는 이제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3월 26일 날 항소심 선고가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되긴 할 텐데 설사 유죄를 받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대선 행보에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 같고 본인의 어쨌든 의지는, 그리고 지금 당을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아주 상당 부분 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의 어쨌든 의사에도 특별한 변동은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여론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내부에 이런 대권 주자들 간의 이제 경쟁의 양상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다른 주자들도 열심히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워낙에 이제 격차가 커가지고 이제 별다른 의미 있는 그런 변화를 못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해서 보면 이번 이제 대선의 특징은 조기 대선이 되면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예. 때문에 이 대세론을 막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탄핵 인용이 주는 여파가 과연 국민의힘의 지금 주자들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을까? 지금 탄핵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굉장히 격렬하고 아마 내부 경선을 하게 되면 탄핵 찬반으로 나뉘어 가지고 경선을 하게 될 텐데 경선 이후에 이른바 화학적 결합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그런 점을 본다면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저런 여론조사 지표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굉장한 위기감을 저는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공항 인근 공장에서 큰 불이 나서 지금 대응 1단계가 발령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경기 남부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후 5시 10분쯤 서울 풍무동에 있는 육류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예, 소방 당국에 따르면은 지금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관련해서 해당 지역에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는 내용도 들어와 있고요. 김포공항 측은 인근 공장 화재로 인한 비행기 운항 차질은 없는 것으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김포공항 인근 공장에서 지금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상황인데요.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저희가 관련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 취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죠. 네, 계속해서 전국 상황 짚어봅니다. 앞서 저희가 리얼미터 여론조사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보내드렸었는데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를 한번 보면은요. 국민의힘 지지는 39%로 또 민주당 지지 44.3%로 양당 격차가 다시 일주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6일 선거법 2심 선고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좀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 지지율이 일주일 사이에 많이 오른 거는 윤 대통령 석방에 따른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조금 이완돼 있었던 지지층들이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결집도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 26일을 만일 선거에 유죄가 난다면 이게 왜 균열점이 될 수밖에 없냐면 반명연대 혹은 비명연대들이 뭉칠 수 있고 구심점을 가질 수 있는 일종의 동력과 그 원인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런 지금 위기 상황에서는 천막에 모여가지고 다 우리 이재명 대표를 돕고 민주당이 하나 됩시다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균열의 지점이 났을 때 이분들은 파고들 수밖에 없을 거고 유의미하게 그래서 2등 전략을 구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이재명 대표 다음에 2위로 뜰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걸 선점하는 사람이 저는 나름대로의 구심점을 가지고 앞으로 비명연대 반명연대 좀 주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홈플러스가 현금 사정이 안 좋아 그랬을 수는 있지만 지난해 유독 증권 발행이 급증했고 기습적인 기업 회생 신청 직전인 지난달에는 발행액이 최근 2년 새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신용등급 하락과 그 이후 기업회생 신청을 감안한 결정이었다면 그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류안홍 기자입니다. 홈플러스가 갚아야 할 카드 대금을 기초 자산으로 발행된 ABSTB, 즉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액이 지난해 유독 급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홈플러스 자산유동화증권 주관사 신영증권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행액이 1년 전보다 30%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이라 할 지난해 11월부터 발행액이 급격히 증가해 지난달엔 최근 2년 새 최대인 1,51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현금 사정이 안 좋아 유동성 확보를 위해 그랬을 수 있지만
만에 하나 등급 하락과 그 이후 기업 회생 신청을 내다본 결정이었다면 불안전 판매를 넘어 사기 판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은 재무 위기를 숨긴 채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대량 판매한 후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가 현재현 회장이 사기 혐의로 징역 7년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지난달 25일에야 처음 알았다는 입장입니다. 홈플러스는 유동화증권 발행 경위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추가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채권의 전액 변제를 목표로 증권사들과 함께 회생 절차에 따라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입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 발언에서 더 진전된 게 없습니다. 회생 절차라는 것은 채권자들하고 채무자 회사랑 법원이 함께 협의해서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믿기로는 모든 채권자들, 상거래 채권자는 당연하고 근로자들 당연하고 금융채권자들, 아까 그 매입층 유동화 채권자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변제받을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자산 유동화증권 피해자들은 홈플러스가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한 카드 대금을 기초로 증권이 발행된 만큼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해 조속한 변제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홈플러스의 구체적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YTN 유환호입니다.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대주주 MBK 파트너스를 포함한 대형 사모펀드 점검에 나섭니다. 금감원은 운용자산 규모 상위 30개 대형 사모펀드에 조직도와 연락처, 펀드 관련 내역 등을 내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사모펀드에 대한 내부 통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해제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강남권이 크게 오르면서 비강남권까지 상승세가 번지자 금융당국이 대출 점검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가계대출이 폭증했던 지난해 8월 이후 반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신고 기한이 아직 남은 만큼 거래량은 더 늘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띄는 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린 강남권에서 거래가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규제 완화 직후에 이런 거래가 집중됐습니다. 거래가 늘면서 집값도 껑충 뛰었습니다. 강남 4구는 2018년 9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강남이 상승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투자 수요가 확산이 되면서 비강남권의 가격도 같이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입니다. 거래량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좀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로. 실제로 대표적인 약세 지역으로 꼽혀온 노원, 도봉, 강북구와 금천, 관악, 구로구까지 석 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금리 인하로 이제 회복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불쏘시개 역할하는 건 맞고요. 시장이 과도하게 움직이면 다시 한번 규제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해서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와 서울시가 규제 재추진을 경고하며 급한 불구기에 나선 가운데 금융당국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규제 완화가 불러온 집값 상승 기대감이 주택시장 전반으로 퍼져 가계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규 대출 추이를 지역별로 세분화해 주간 단위로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권에도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선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오늘 양주 모 육군 비행장에서 군용 정찰 무인기 한 대가 착륙하던 중에 땅에 있던 수리온 헬기와 충돌하며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수리온 헬기와 정찰 무인기 모두 불에 탔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군 당국은 전했습니다. 사고는 무인기가 임무를 마치고 착륙하다가 계류장에 멈춰있던 수리온 헬기를 충돌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의 전제는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였습니다. 이번 주 연세대와 고려대를 시작으로 등록 마감이 이루어지는데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반발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원상복구시키겠다며 내건 조건은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입니다. 정부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 어청협 건의에 따른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대 의대는 이달 27일,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는 21일을 시한으로 잡고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복귀하지 않으면 특례도 없고 학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다만 전원 복귀가 한 명도 빠짐없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허용되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핵심 관계자는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 수준이 몇 명인지에 대해선 지금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등록자를 집단 제적하는 문제도 학칙에 따라 처리할 문제라며 각 대학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교육부의 압박에도 학생들은 이렇다 할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도 교육부 또 정부와 협의한 총장, 학장들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선결 조건 없이 의대 증원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로 석학단체인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역시 의대생 3월 복귀를 의대 정원 문제 해결의 전제로 삼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23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전남 지역은 방역의 비상입니다. 5 농가 피해 이후 추가 발생은 없는데요. 방역 당국은 이번 주까지 전남 지역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기로 하며 확산 저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진입로에 통제 팻말이 붙은 한우 농장에 적막감이 감돕니다. 소독 차량은 농장 주변 도로를 다니며 쉴 새 없이 약품을 뿌립니다. 전남 영암에 이어 인접 지역인 무안에서까지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농장과 18km 떨어진 농장에서도 양성 확진이 나오면서 방역 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애초 설정한 방역대 3km를 훌쩍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는 역학 조사를 통해 어느 경로로 전파가 이뤄진 것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가축시장 15곳을 잠정 폐쇄하고 소독을 강화하는 등 수평 전파를 막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방역 요원들이 여러 농장을 방문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묻혀들지 않도록 싹 3시간까지 걸린다 했는데 철저하게 방역을 해서 농장 간의 전파를 오히려 방역 요원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을 통해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애초 4월에 일제 접종을 할 계획이었지만 전라남도는 일주일 내, 전국은 2주 이내에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축산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수위하고 협력해서 일단 그 접종하는데 백신 접종하는데 협력을 해주시고 신속하게 접종을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방역 당국은 전남 지역 백신 접종이 모두 끝나고 항체가 형성되는 앞으로 1, 2주가 구제역 확산을 막는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배우 김수현 씨와 고 김세론 씨 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김수현 씨가 출연한 예능과 광고에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 김세론 씨 유족은 허위 사실로 고인을 힘들게 했던 연예 유튜버를 고소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수현 소속사와 김세론 유족 간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고 김세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 소속사는 부인하고 있지만 유족 측은 연애 편지 등을 근거로 인정 뒤 사과하라는 입장입니다. 둘째, 고인에 대한 7억 채무 압박. 김수현 소속사는 내용 증명을 보낸 게 배임을 피하기 위한 절차상 조치였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소속사가 2차례나 보냈고 김수현 주연 드라마에 손해를 끼치면 전액 배상을 언급한 협박성 내용까지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 공방 속에서 김수현이 출연한 예능과 광고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제작진이 직접 입장을 내 향후 김수현의 출연분을 최대한 편집하겠다고 사과했고 김수현이 모델인 뷰티 브랜드도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세론 유족은 생전 고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는 연예 유튜버 이모 씨를 고소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살인죄를 적용하고 싶지만 그 점들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유족 측은 이 허위 사실을 입증하려고 과거 사생활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폭로한 유튜브 채널 외엔 기댈 곳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유가족이 사실상 사이버 해커인 연예 유튜버의 단죄를 촉구했지만 또 다른 사이버 해커에 의존해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꽃샘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차츰 수도권과 충남 지방은 눈이 시작되겠고 밤사이에는 전국으로 강수구름이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까지 서울 등 내륙에 많게는 10에서 15cm 이상, 이미 많은 눈이 내린 강원 산간에는 최고 40cm 이상의 추가 폭설이 예상됩니다. 특히 곳에 따라 시간당 최고 3에서 5cm 안팎의 매우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놓고 매일 재판관 평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YTN 취재 결과 헌법재판관들이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결 절차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후반에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이후 3주째 매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과 중대성, 탄핵 소추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 다양한 쟁점을 신중하게 논의해온 겁니다. YTN의 헌법재판소 취재 결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선고일자 논의도 시작하지 못했던 평의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관 8명이 주요 쟁점별 논의를 마무리하고 탄핵 인용과 기각 등에 대해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결 절차가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평의와 달리 평결은 단 한 차례 진행되는데 이때 결정문 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선고 시점도 함께 논의한 뒤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곧바로 통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쯤 평결이 진행될 경우 내일이나 모레 선고일이 고지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 기일이 2, 3일 전 통지된 점을 고려하면 선고일은 오는 20일이나 21일쯤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또 대통령 탄핵 선고의 생중계 여부는 평결 절차가 끝난 이후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보안 유지를 위해 다양한 경우의 수로 결정문을 미리 써둔 뒤 선고 당일 평결이 이뤄진 전례가 있습니다. 또 전원 일치 판결을 고려해 조율이 필요한 경우 그만큼 평결과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인근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상인들은 선고 당일 휴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앞.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천막을 치고 자리를 잡은 채 농성하는 사람도 보입니다. 정문 건너편에 모인 지지자들은 생수에 식량까지 준비하며 장기전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해 경찰은 헌재 인근을 봉쇄하다시피 경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 골목 깊은 곳까지 경찰 기동대 버스들이 차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담장에는 철조망과 경찰 펜스까지 설치됐는데 마치 요새를 방불케 하는 모습입니다. 계속되는 집회로 일대가 혼잡해지면서 이미 휴업에 들어간 상점도 보이는데 어렵게 장사를 이어가는 상인들도 영업시간을 줄이는 등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지금 동네 분위기가 이래서 지금 많이들 꺼내 하시고 계시고요. 영업하는데 매출에 많은 감소가 지금 주말이나 이럴 때는 밖에서 막 진짜 욕 소리도 많이 들리고 상당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경찰은 일대 상점에 길거리에 내놓은 입간판과 화분 등 자칫 무기로 쓰일 수 있는 물품을 치워달라고 당부한 가운데 상인들은 흥분한 시위대로 인해 선고일에 사고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영업은 당연히 못할 것 같고요. 나와서 셔터를 내리고서라도 이 건물에서는 좀 지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3호선 안국역은 탄핵 심판 선고일을 시작으로 일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폐쇄되는데 역산의 물품 보관함의 신규 이용도 제한됩니다. 또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수거 조치하는 등 헌재 일대에서는 탄핵 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대비가 한창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여야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각자의 메시지를 겨냥해 진정성이 없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탄핵안이 8차례 기각되는 동안 야당이 승복한 적 있느냐고 되물었고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 판결부터 따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을 따르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여당 지도부는 연이은 탄핵 기각을 고리로 야당 책임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야당이 추진한 탄핵 소추안 8건이 잇따라 기각될 동안 승복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며 민주당의 승복 의지에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의 민영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꼽으며 헌법재판소 결론뿐 아니라 자신의 재판 결과에도 승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도 사법부 겁박은 그만두고 본인에 대한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뜻부터 온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합니다. 지도부가 승복을 강조하는 사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직무 복귀를 촉구하는 헌재 앞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면서 투트랙 전략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여당 행보를 이중적이라고 보고 헌재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의 진정성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위협과 공격부터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인데 헌재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제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최상목 부총리에게도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사람은 윤 대통령인 만큼 자신이 직접 승복 메시지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막 도리입니다. 윤석열의 입으로 승복을 약속할 시간입니다. 헌재를 향해선 월요일이 가기 전에 선고기일을 지정해 혼란을 종식해달라고 요청했고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도부행진과 시국선언문 발표 등 장외투쟁도 이어갔습니다.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승복 의사를 밝힌 만큼 양측이 한자리에서 초당적인 메시지를 발표해 혼란을 끝내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중진들이 뜻을 모았던 2017년 사례를 참고하자는 건데 더 극심해진 갈등 양상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만만찮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대통령 석방 이후 주춤하던 여권 내 잠재적 대선 후보들이 주요 인사를 만나거나 책을 출간하며 다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인공지능 석학과의 대담을 예고했는데 경제정책 행보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부산에서의 북콘서트 이후 일주일 만에 공식 일정에 나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종교계 인사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탄핵 전국 책임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쓴소리에 많이 배우겠다고 자세를 낮추며 통합 행보를 보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불안하고 힘든 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통합과 화합 그리고 치유의 정신이 정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데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은 안철수 의원도 역시 여당이 하나가 돼야 함을 부각했습니다. 지금 사실 국론이 굉장히 분열되고 전국이 혼란해서 정말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종교계나 전직 대통령 예방은 당내 기반을 다지고 보수 지지층의 마음을 얻기 위한 필수 코스로 여겨지는 만큼 대통령 석방 이후 주춤하던 잠룡들의 행보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다시 꿈틀대는 분위기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는 24일을 저서 출간일로 정했는데 그때쯤엔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거란 판단도 깔린 거로 풀이됩니다. 반면 명시적으로 대통령 탄핵에 반대 입장을 밝힌 잠재적 후보들은 일정을 최소화하며 움직임을 자제하는 기류입니다. 김문수 장관은 본연 직수행에 일단 집중하고 있고 홍준표 시장은 책 출간 일정을 언제일지 모를 선고 이후로 일단 미뤘습니다. 연일 중도와 실용 노선을 띄우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준비된 미래 지도자 이미지로 만드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처음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나는 데 이어 오는 주말엔 베스트셀러 사피엔스를 쓴 유발 하라리 교수와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대담을 예고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내놓은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내용의 민생 의제를 두고 전세값 폭등과 물량 감소로 이어질 거란 비판이 이어지자 이 대표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직접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잠재적 여권 주자들은 강성 지지층에 밉보일까 몸을 낮추면서도 어떤 결과가 나와도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며 명분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넓어 보이는 이재명 대표는 공약에 가까운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오락가락 행보에 조급함이 느껴진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법원에 강제로 들어간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기소된 20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법원 경내와 건물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개방된 후문을 통해 들어갔다며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경찰청 국수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해 협박과 관련해 첩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대표 협박 건과 관련해서 아직 정식으로 수사 의뢰나 신고를 받지는 않았고 구체적인 범죄 혐의도 확인된 부분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집회 현장 곳곳에서는 대화경찰이라는 경찰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집회 시작 전에 질서 유지를 위한 협의는 물론 참가자들 사이에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도 합니다. 대화경찰의 하루를 윤태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인산인해를 이룬 헌법재판소 앞. 비좁은 공간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말다툼하는 참가자들에게 누군가 말을 건넵니다. 이해하십시오. 저도 말씀을 드릴게. 집회 현장의 충돌과 갈등을 풀기 위해 대화경찰이 나선 겁니다.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행진해온 다수의 사람도 대화경찰의 안내에 따라 금방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 통제를 해야 되니까 인도에 잠깐만 계세요. 인도로. 대화경찰은 한창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바쁘게 현장 상황을 살핍니다. 최대한 안쪽으로 붙이시고 통행 불편 없게끔 하세요. 지난 2018년 서울에서 처음 시범 도입된 대화경찰은 같은 해 전국으로 확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경찰의 집회 배치율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재작년 기준으로 이미 90%를 넘기는 등 집회 대부분에 대화경찰이 배치됐습니다. 평일 아침 광화문 광장에서도 대화경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집회 시작 전부터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계획을 점검하느라 분주합니다. 주간에만 하고 야간에는 안 하는 거죠? 위험물이 보이면 주의도 건네고 옆에 바로 옆에 그 천막들 있잖아요. 사고 나지 않도록 그 안전관리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주최 측에 미리 당부의 말도 남깁니다. 보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드릴 테니까. 경찰의 적대감을 품은 사람들의 모난 말에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충돌 없이 집회가 마무리되면 보람을 느낍니다. 온갖 모욕적인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거기 계신 관계자분들이 말려주시고
경찰 덕분에 무사히 잘 끝났다고 얘기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갈등으로 치달을 수 있는 집회 현장을 평화 시위로 이끌기 위해 경찰은 대화 경찰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영향으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0.6%포인트 대폭 하락할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예측했습니다. OECD는 세계 경제 중간 전망 발표에서 무역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2.1%에서 1.5%로 0.6%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높아진 무역 장벽과 정책적 불확실성 증대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떨어진 3.1%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달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미국의 상호 관세 리스트에 포함될 것으로 확실시되는 가운데 민감 국가 지정까지 드러나 논란이 뜨겁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조만간 또다시 방미길에 오를 예정인데 산 너머 산격인 미국의 통상 압박을 버텨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 산업이 큰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핵이나 원자력,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서 미국 측 기관이나 연구소와의 정보 공유나 인적 교류에 제한이 생길 전망입니다. 특히 각국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 소형 모듈 원전 등 차세대 에너지 기술을 놓고 한미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감 국가 지정 효력이 시작되는 건 다음 달 15일. 때문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최대한 빨리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민감 국가 배제를 요청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안 장관이 올해만 벌써 3번째 방미를 추진 중인 가운데 과제는 비단 민감 국가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다음 달 2일로 예고한 상호 관세에 한국도 예외 없다는 게 확인되면서 최대한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해 관세율을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이 상호 관세를 기준점 삼아 나라별로 새로운 양자 협정에 나설 태세라 안 장관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한미 FTA가 크게 개정된 적이 있는 만큼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FTA 전면 개정이나 대체 협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USTR이 이야기한 게 뭐 예를 들면 무역 적자 문제, 뭐 농축산물, 뭐 검역, 그다음에 관련된 뭐 신약 뭐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부분 다 한미 FTA 협상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분야여서요.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한 지 2달이 훌쩍 지났지만 우리나라는 계엄과 탄핵 블랙홀에 빠져 정상회견은 물론 고위급 채널 가동도 순탄치 않은 상황.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것도 새까맣게 모를 정도로 한국 패싱이 심각하다는 지적 속에 자칫하다가는 미국의 통상 압박에 그대로 무릎 꿇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 의원들의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동맹국의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응하지 않는 상황이 대한민국을 향한 불신을 키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과 권한대행까지 탄핵한 친중 반미 노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는 미국이 위험 국가로 지정한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며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는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 하니 민감 국가로 지정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동맹국에 대한 외교 정책의 변화가 한국과 일본에도 큰 도전이 될 것이고 양국의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이 동맹국에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되면서 특히 미국과의 동맹이 국가안보의 중심축이었던 한국과 일본에 더 심각한 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군부대 안에서 임무를 마치고 착륙하던 정찰 무인기가 계류장에 있던 수리온 헬기를 들이받아 2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오폭 사고에 이어서 군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군 비행장 안에서 흰 연기가 치솟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당국이 출동한 모습도 보입니다. 정찰용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해 화재 사고가 발생한 건 오후 1시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헬기와 드론 모두 불에 탔습니다. 사고는 무인기가 임무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착륙한 뒤 이동하던 중에 계류장에 있던 국산 수리온 헬기를 충돌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사고 무인기는 이스라엘산 정찰 무인기 헤론으로 접경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됐습니다. 폭 16m 정도의 비교적 큰 무인기인데 수리온 헬기와 무인기의 도입 당시 가격을 합하면 200여억 원대에 이릅니다. 이 무인기는 지난해 11월에도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다 경기도 양주 일대에서 추락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북한의 위성 항법 장치 GPS 교란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GPS 교란 등의 행위는 없었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무인기의 오작동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공군 오폭 사고에 이어 10여일 만에 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 군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당시 경찰 관계자들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청장 측은 서울경찰청은 치안 수요 담당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찰력 지원에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원심이 사실을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에서 난민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가 뒤쫓으며 인상착의와 도주로 등을 알려줘서 검거에 도움이 됐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서 역주행하는 은색 승용차. 갑자기 정주행 방향으로 무리하게 들어오다가 흰색 차를 들이받고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피해자는 달아나는 가해 차량을 1km가량 뒤쫓습니다. 멈추지 않길래 제가 계속 따라가다가 이제 골목길이랑 좀 인적 드문 곳이어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이제 112에 신고를 했고, 달아나던 가해 차량이 갑자기 붕 떴다가 멈추더니 운전자 A씨가 내려 뒤쫓아온 피해자를 위협합니다. 제 쪽으로 막 걸어오면서 손에 뭐 들고 있고, 슬리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리퍼 들고 있고 제 쪽으로 막 총 쏘는 신용하면서 계속 걸어왔거든요. 피해자가 정확한 인상착의와 도주로를 경찰에 알려줘 바닷가 쪽으로 달아난 A씨를 사고 20여 분 만에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1.3km 떨어진 이곳 해안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수단 출신의 난민으로 지난 2019년 제주에 왔고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남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제 무면허 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을 소지했다가 제시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 어긴 부분은 그 출입국관리법 위반 해당되기 때문에 경찰은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출입국 당국은 최종 판결을 보고 강제 퇴거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고 김세론 씨 유족 측은 김수현 소속사가 고인에게 채무 관련 내용 증명을 2차례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소속사가 말한 것처럼 배임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점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기간을 줄 테니 반드시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수현 소속사 배우들과 직접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고 사진을 올린 행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협박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도 2차 내용 증명 이후 김수현으로부터 연락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눈물의 여왕이 이런 사진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면은 그 전액을 배상 처리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협박성 글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8일 화요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좋은 기회가 왔다며 협상에 기대감을 드러냈는데 러시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전용기안에서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과 관련해 주말 사이 많은 일들이 진행됐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인 18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할 예정이라면서 전쟁을 끝낼 좋은 기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We want to see if we can bring that war to an end. Maybe we can, maybe we can't, but I think we have a very good chance. 협상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른바 특정 자산의 분할과 관련한 대화가 진행 중이라면서 영토와 발전소들이 협상에 초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발전소는 러시아 군이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를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We're already talking about that, dividing up certain assets. Yeah, and they've been working on that. 이와 관련해 미국은 러시아가 요구하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차단과 함께 러시아가 점령한 돈바스 등 동부 지역을 러시아에 넘겨주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미래안보 보장을 맞바꾸는 합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렉산드르 그루슈코 러시아 차관 역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중립국 유지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에 대한 회원국들의 거부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서 러시아의 일방적으로 유리한 종전을 경계하는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지난 15일 화상회의에 이어 오는 20일에는 군 수뇌부 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에 대비한 평화유지군 파병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북한을 포함한 독재 국가의 실상을 외부에 알리고 미국의 이념을 전파해온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83년 만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기자와 PD 등 직원 1,300명이 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유두건 기자입니다.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홈페이지에 서비스 차지를 알리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서울지국의 업무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중국에 방송하는 자유아시아 방송 RFA와 러시아의 누넷가시였던 자유유럽 방송 RFE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방송을 운영하는 글로벌 미디어국을 사실상 해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VOA의 거의 모든 직원인 1,300여 명이 주말에 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독일 나치의 선전활동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된 VOA는 현재 48개 언어로 3억 6천만 명에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국가의 실상을 외부에 알리고 미국의 이념과 정책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1990년대 동유럽 공산주의 정권 붕괴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최근엔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 원조 중단으로 국내외 북한 인권단체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번엔 자신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강경우파 정치인인 글로벌 미디어국의 특별고문은 별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간첩과 테러리스트가 침투해 있다는 등의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주요 언론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전 세계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80년간 이어진 미국의 헌신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AP와 AFP, 로이터 등 주요 글로벌 통신사와의 계약 관계도 끊기로 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여야가 국민연금에 내는 돈과 받는 돈 비율에는 공감대를 모았지만 구조개혁을 다루는 연금개혁 특위 구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합의된 개혁안 처리까지 불투명해지면서 또다시 연금개혁 논의가 좌초할 거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여야가 국민연금에 내는 돈, 소득 대체율 43%에 전격 합의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이 이르면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거란 기대가 커졌습니다.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또 수용하고 환영하겠다는.
하지만 주말을 거치며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가 실무협의 회동조차 하지 못했는데 쟁점으로 떠오른 건 연금개혁 특위 구성 문제였습니다. 앞서 여야는 인구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와 같이 구조적 개혁은 별도 특위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고수해왔던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 합의가 없다면 내는 돈, 받는 돈 비율인 모수개혁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특위 구성은 모수개혁 다음에 논의할 문제라며 반발한 겁니다. 특위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느냐를 두고도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연금 문제는 여야 합의로 처리해온 데다 특위 구성에서 야권이 수적 우세에 있다는 여당과 위원장이 여당 몫이기에 합의 처리 문구는 필요하지 않다는 민주당이 맞서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주도권 싸움으로 옮겨붙는 양상입니다. 연금특위 구성이 지연되는 이유 역시 이 대표의 결정 때문임을 의미합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합의 처리라는 상식적인 원칙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뭔 하나를 양보해서 합의될 것 같으면 또 조건을 내걸고 국정을 마치 어린아이들 장난하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양당 지도부가 내부 논의를 더 거치기로 한 만큼 큰 틀에서의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미뤄질 경우 탄핵 정국과 맞물리며 연금개혁 동력이 사그라들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정부가 이달 안에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정원 3,058명 동결을 내세웠지만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자 거듭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학사 특례가 없고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처리될 수밖에 없다며 의대생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고 꼭 돌아오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프로야구 개막전 예매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매 서비스 업체 NHN 링크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기준 티켓 링크 동시 접속자 수가 약 20만 명을 기록했다면서 지난해 2배가 넘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하늘이 잠잠하지만 수도권과 충남은 차츰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밤사이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현재 전국에 강하고 많은 눈이 예보돼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서울 등 내륙에 많게는 10에서 15cm 이상, 이미 많은 눈이 내린 강원 산간에는 최고 40cm 이상의 추가 폭설이 예상됩니다. 특히 수도권은 오늘 밤부터,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시간당 최고 3에서 5cm 안팎의 매우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또 눈과 함께 벼락과 돌풍, 우박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도로 살얼음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꽃샘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눈은 내일 오전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꽃샘추위는 목요일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